그들은 태양이 무엇인지 몰랐다. 어둠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머리 위 램프는 밤낮으로 해마다 늘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도 몰랐다. 부를 사람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음식을 가져다 주는 남자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굉음이 울렸다. 늘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쓰러졌다. 문틈에는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고 손전등을 비췄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구석으로 몰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 중 한 명은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무서울 때마다 늘 하던 행동이었다. 이 사람들은 12제곱미터의 방에서 평생을 보냈다. 창문도 없이,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리고 그날 2008년 6월 27일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 평범한 집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다락방 창문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에서, 그리고 소방관들을 2층으로 들여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한 남자에게서 시작된다. 영국 북부 셰필드. 정오 무렵 소방서 관제실에 신고가 접수된다. 한 이웃이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주택 다락방 창틀 아래 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검거나 짙은 연기가 아니라 타들어가는 플라스틱에서 나는 것처럼 옅은 회색 연기였다. 무시하기 쉬운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웃은 어쨌든 신고를 했다. 소방대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집주인인 중년 남성이 과장되게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펼쳐 보였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고, 주방에서 토스트를 태웠는데 이미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소방대장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층 주방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집에서 나는 냄새는 탄 빵 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무겁고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냄새. 거열된 전선과 녹는 플라스틱에서 나는 냄새였다. 소방관들이 계단으로 향하자 그는 길을 막아섰다. 위층에 아픈 아내가 자고 있으니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이 난 곳이 없다고, 자신이 직접 다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소방대장은 이웃들이 본 바로 그 다락방 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집주인에게 비켜서라고 명령했다. 소방대장은 관제실에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집주인과의 충돌이 수색을 방해하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남자는 더 이상 침착한 척하지 않았다. 그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언급하며 영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원을 위해 도착한 경찰이 논쟁을 신속하게 종결시켰다. 영국에서는 화재가 의심될 경우 응급구조대는 영장이 필요 없다.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확보할 관리가 사생활보호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옆으로 밀려났다. 2층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맨 끝에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육중한 문이 있었다. 문은 그냥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내부에서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추가 자물쇠로 강화되어 있었다. 문틈 아래에서는 바로 그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방대장은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문 뒤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했는가? 그는 그곳에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가? 소방관과 경찰이 2층에서 작업하는 동안 집주인은 아래층에 억류되어 있었다. 위층에서 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들리자 캐리건은 잠시 눈을 감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신원은 신속하게 밝혀졌다. 피터 캐리건. 등록 자료에 따르면 그는 23년 동안 셰필드의 이 집에 거주했으며 그동안 이사 기록은 없었다.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조회했을 때 범죄 기록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전과도 행정 위반도 없었다. 국가에 진 빚도 세무당국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좋은 의미에서 유령 같은 사람이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에 시스템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위층에서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경찰관들은 이웃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이 집에 누가 사는지, 가족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불만사항이나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등 표준 절차에 따른 질문이었다. 이웃집 요자는 캐리건이 이곳에 오래 살았다고 말했다. 조용한 남자고 혼자 지내며 인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다. 잔디는 항상 깎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내놓았으며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맞은편 이웃이 자세한 정보를 덧붙였다. 캐리건은 물류회사 창고에서 일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주말에는 가끔 차고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음악을 틀지도 손님을 초대하지도 않았다. 두 집 건너 사는 노부부는 캐리건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몇 년 전 그의 아내를 정원에서 본 적이 있지만 그 후로는 마치 사라진 것 같았다. 이웃들은 그녀가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참견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끼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웃은 딸에 대해 언급했다. 성인이지만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고 한 번은 동네 가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마르고 창백했으며 바닥만 쳐다보며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증언을 기록했다. 예상 가능한 그림이 그려졌다. 폐쇄적이고 비사교적이지만 범죄와는 거리가 먼 가족. 교회에는 이런 가정이 수많은 된다. 경찰관들은 비명이나 의심스러운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니요. 완전한 침묵. 그 집은 마치 묘지 같았다. 누군가는 오래전 캐리건의 집에 노부부 친척이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며칠 머물다 떠났고 그 후로는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다른 이웃은 슈퍼마켓에서 캐리건이 엄청난 양의 식료품을 사는 것을 기억했다. 통조림, 파스타, 설탕을 박스째로 샀다. 당시에는 그저 비축해두는 습관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낮 동안 경찰은 공과금 납부 내역을 확인했다. 요금은 정기적으로 납부되었고 물과 전기 사용량은 상시 거주자가 있는 주택의 정상 범위 내에였다. 연체나 민원은 없었다. 이후 추가 조회 과정에서 지역 병원의 자료가 이상한 점을 더했다. 캐리건 자신은 2년 전에 검진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15년 넘게 의사를 찾지 않았다. 딸은 성인이 된 이후로 의료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그의 직장과 연락을 시도했다. 창고 관리자는 피터가 12년 동안 근무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믿을 만한 직원으로 절대 지각하지 않고 휴가나 병가도 쓰지 않았다.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점심도 혼자 먹으며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주의를 끌지 않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 모범적인 투명인간.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보여서는 안 될 것을 가장 잘 숨기는 법을 안다. 이웃 중 누구도 이 눈에 띄지 않는 남자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방관들에게 저항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왜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체포될 각오까지 했는지 말이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답은 방금 부순 바로 그 문 뒤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20년간의 완벽한 위장으로 만들어진 평범한 가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열렸다. 소방관들이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연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거의 즉시 명확해졌다. 천장 아래 구석에서 램프와 낡은 멀티탭이 윙윙거리고 있었고 전선은 뜨거웠으며 플러그 중 하나의 플라스틱은 검게 변해 희미하게 타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것은 냄새였다. 암모니아, 퀴퀴한 공기, 오물이 뒤섞인 톡 쏘고 자극적인 냄새. 수년간 창문을 열지 않고 제대로 된 하수시설이 없으며 다른 방도가 없어 양동이 옆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다. 두 번째는 빛이었다. 밝고 부자연스러운 빛. 천장 아래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방안을 시체처럼 차가운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소음 속에서 불규칙하게 과열된 소리가 하나 들렸다. 소방대장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공간은 작았다. 경사진 천장이 있는 다락방이었다. 창문은 합판으로 막고 포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밖에서는 밀폐된 것처럼 보였지만 창틀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틈이 있었고 연기는 그 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곳의 램프는 24시간 내내 켜져 있다. 이 집에는 낮이나 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닥은 낡은 매트리스로 뒤덮여 있었다. 더럽고 찢어지고 축축한 매트리스. 사방에는 플라스틱 병, 값싼 과자 봉지와 통지넘 캔이 널려 있었다. 쓰레기는 배설물과 뒤섞여 있었다. 구석에는 플라스틱 양동이가 있었는데 내용물이 가득 차 바닥으로 흘러 넘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저편 구석, 벽 바로 옆에 두 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형체 없는 윤곽처럼 보였다. 두 명이었다. 회벽에 몸을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처음 든 생각은 마네킹이나 인형이라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얼어붙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실루엣 중 하나가 움찔했다. 천천히 격렬하듯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이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송되었다. 그리고 집에서는 감식반의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피터 캐리건은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한 곳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경찰은 캐리건의 아내와 딸을 찾기 시작했다. 현재 그들이 집에 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 주소에 없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선 그들의 행방과 집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파악하려 했다. 몇 시간 후 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 하나하나는 이전보다 더 끔찍했다. 6월 27일 저녁 무렵 구급차가 두 사람을 셰필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들은 별도의 병실에 배치되었다. 조용하고 조명이 어두운 병실이었다. 의료진은 표준적인 절차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초기 검진을 진행했다.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공황을 유발했다. 환자 중 1명은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다른 1명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의료진은 기본 수치를 기록했다. 둘 다 남성이었다. 신체 발달이 정상적이지 않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평균보다 작은 키, 극도로 낮은 체중, 심각한 영양실조 수준의 체질량 지수, 창백하고 거의 투명한 피부, 뚜렷하게 드러난 혈관, 거의 없는 근육량, 변형된 뼈, 휜 다리, 함몰된 흉곽, 휘어진 척추. 비타민 D와 햇빛이 장기간 부족할 때 발생하는 구루병의 모든 징후가 나타났다. 치아는 끔찍한 상태였다. 충치, 손상된 에나멜, 염증이 생긴 잇몸. 머리카락은 부서지기 쉽고 푸석했다. 손톱은 갈라지고 부서졌다. 의료진은 소통을 시도했다. 가장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가 아파요? 대답이 없었다. 두 환자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전혀. 소리만 낼 뿐이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불분명한 소리. 심각한 언어장애가 있거나 완전한 사회적 고립을 겪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와 비슷했다. 의사 중 1명은 그들의 언어 능력이 아예 발달하지 않거나 소통의 부재로 상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말을 하려면 말을 들어야 한다.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이 수년간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단어를 발음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상담을 위해 부른 심리학자는 추가적인 증상을 지적했다. 시선 회피, 단조로운 움직임, 밝은 빛에 대한 공황 반응, 공간을 가늠하지 못하는 능력. 환자 중 1명은 병실 구석으로 파고들려 했다. 다른 1명은 덮어준 담요를 놓지 않았다. 유일한 보호막인 것처럼 양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이것은 장기간의 고립, 감각 박탈, 완전한 사회화 부재의 징후였다. 의료진은 혈액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는 모든 주요 비타민의 결핍, 빈혈, 간과 신장 문제를 보여줄 것이었다. 몸은 혹사당하고 있었다. 한계에 다다랐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 경찰은 캐리건의 집에서 작업을 계속했다. 감식반은 다락방을 샅샅이 조사했다. 샘플을 채취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낡은 공책 몇 권을 발견했다. 안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있었다. 낙서들, 무언가를 쓰려 한 흔적. 글자는 서툴고 삐뚤빼뚤했다. 마치 선생님 없이 본보기 없이 글쓰기를 배운 사람 같았다. 또 다른 발견은 손으로 만든 달력이었다. 벽에 그어진 작대기들. 누군가 날을, 달을, 해를 세고 있었다. 중간에 헷갈렸다. 세는 것을 멈췄다.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캐리건의 아내가 체포되었다. 그녀는 수년간 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집 안에는 내내 있었다. 중년 여성, 쇠약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마치 말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기다리는 듯 바닥을 쳐다봤다. 캐리건의 딸도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사라도 집에 있었고 이웃에게 나오지도 거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그녀 역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캐리건은 여전히 말을 거부했다. 그는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아내와 딸은 따로 배치되었다. 경찰은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다락방에서 발견된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서류가 없었다. 전혀. 출생 증명서도, 의료 기록도, 학교 기록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한 적이 없었다. 시스템은 그들을 알지 못했다. 데이터베이스는 비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산부인과에 정보를 요청했다. 지난 20년간의 기록을 확인했다. 캐리건이라는 성, 주소, 날짜로 일치하는 것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가족에게서 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다. DNA 검사, 캐리건과 그의 아내, 딸의 샘플과 비교.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만이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가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밝힐 수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들은 시간 순서를 파악하려 했다. 두 사람이 다락방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언제 그곳에 갇혔는지,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웃들이 다시 증언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 아무도 그 집에 국가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즉시 믿기 어려웠다. 6월 27일 늦은 저녁, 피터 캐리건은 신문실에 앉아있다. 맞은편에는 두 명의 형사가 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고 시간 기록을 통해 나중에 모든 침묵과 모든 단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캐리건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초조해하지도 않았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양손은 테이블 위에,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형사는 의무적인 절차부터 시작했다. 권리를 고지했다. 캐리건이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불법 감금, 부당한 대우.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기관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시도. 캐리건은 조용히 들었다. 말을 끊지도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첫 번째 질문. 다락방에서 발견된 두 사람은 누구인가? 캐리건은 잠시 침묵했다. 길게. 그러고 나서 대답했다. 먼 친척이라고. 사촌 누이의 아들들이라고. 그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가 그들을 잠시 맡았다고 했다. 형사가 수청했다. 왜 위층에 갇혀 있었는가? 캐리건은 그들이 아프다고 대답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고. 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곳에 두었다고 했다. 다음 질문. 왜 서류가 없는가? 캐리건은 서류를 분실했다고 말했다. 재발급받을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없었다고. 모든 것이 오래 지연되었다고 했다. 형사는 그 친척들의 이름을 대라고 요청했다. 캐리건은 망설였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명은 제임스 같고 다른 한 명은 아마도 토머스 아니면 티모시. 확실하지 않다고. 질문. 그들의 어머니인 사촌 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캐리건은 메리 또는 마거릿이라고 대답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캐리건은 친척들을 데려왔다고 하면서도 이름을 헷갈려 했다. 그들을 돌봤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두었다. 그들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단 한 번도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질문: 왜 소방관들을 방해했는가? 캐리건은 겁이 났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이 친척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그들을 시설로 데려갈까봐 두려웠다고. 그는 직접 돌보고 싶었다고 했다. 형사가 물었다. 정확히 어떻게 돌봤는가? 캐리건은 열거했다. 음식을 주었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옷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살폈다고. 질문: 왜 다락방에는 난방도 정상적인 조명도 가구도 없었는가? 캐리건은 그곳이 임시 거처였다고 대답했다. 더 좋게 꾸밀 생각이었지만 돈과 시간이 부족했다고. 형사는 위층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물, 넘쳐 흐르는 양동이, 한눈에 보이는 것들. 물었다. 이게 보살핌인가? 캐리건은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거리보다는 낫다고. 보호소보다는 낫다고. 질문: 왜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몰랐는가? 이웃들, 의사들, 학교, 사회복지기관. 캐리건은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했다고. 형사는 전술을 바꿨다. 아내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다락방의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캐리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도왔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가끔 청소도 했다. 딸에 대한 질문: 그녀도 알고 있었는가? 캐리건은 확인해 주었다.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동의 결정이었다고. 형사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두 사람은 쇠약해 보이는가? 왜 뼈가 변형되었는가? 왜 말을 하지 못하는가? 왜 빛을 두려워하는가? 캐리건은 대답하지 않았다. 옆을 쳐다봤다. 형사가 질문을 반복했다. 캐리건은 말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항상 그랬다고. 약하고 아팠다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질문: 출생증명서는 어디 있는가? 캐리건은 그들의 어머니가 서류를 엎으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집에서 의사 없이 출생했다고. 그 후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서류도 사라졌다고. 형사가 물었다. 정확히 언제 그녀가 세상을 떠났는가? 캐리건은 7년 전쯤이라고 대답했다. 어쩌면 8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질문: 그녀는 어디에 묻혔는가? 캐리건은 화장했다고 대답했다. 다른 도시에서 비공개로 장례를 치렀다고. 모든 대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았다. 모든 세부 사항은 이전의 것과 맞지 않았다. 캐리건의 이야기는 첫 번째 확인 과정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형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검사를 통해 그와 발견된 사람들 사이의 혈연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DNA는 속일 수 없다고. 만약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드러날 것이라고. 캐리건은 반응하지 않았다. 형사는 진술을 말하라고 제안했다.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캐리건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변호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없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이것으로 신문은 중단되었고 녹음기에 기록되었다. 캐리건은 주요 용의자가 되어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아내와 딸을 그와 떨어뜨려 서로 답을 맞출 수 없도록 각각 신문하는 것이었다. 캐리건의 첫 신문 후 그의 말만으로는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반적인 말로 둘러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변호사를 내세워 입을 닫았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다음 논리적인 단계로 나아갔다. 그와 한 지붕 아래 살았고 더 많은 것을 보았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6월 28일 아침, 캐리건의 아내가 신문실로 들어왔다. 남편 없이 따로. 녹음기는 켜져 있었다. 여자는 기진백진해 보였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마르고 팡백했으며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몸을 웅크렸는데 마치 더 작아져서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형사는 압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작했다. 순서대로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측하거나 근거 없는 남의 말을 반복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모든 것이 어땠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그녀에게 위층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직접 물었다. 침묵이 길어지다가 그녀는 조용히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기간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자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못했다. 오래되었다고,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세거나 질문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들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편의 버전을 반복했다. 먼 친척, 남편의 사촌 누이 가족 중 2명, 아픈 사람들. 피터가 그게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그 문장들은 마치 헷갈리지 않으려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것처럼 들렸다. 형사는 그녀가 직접 그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드물게. 그녀의 말에 따르면 피터가 그곳에 자주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역할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번 다락방에 올라갔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이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조용히, 다가오지 않았다고. 그녀는 접시를 두고 떠났다. 모든 것이 신속했고 대화도 머무르려는 시도도 없었다. 위층의 환경을 묘사해달라는 요청에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무서웠다고 말했다. 돕고 싶었다고, 인간적으로 무언가라도 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피터가 금지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며 의사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개입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다음 주요 질문이 나왔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가?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피터는 만약 그녀가 입을 열면 그들 모두가 끌려가고 그녀 역시 죄인이 될 것이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 순간 그녀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년간 규칙에 따라 살며 감히 그것을 어기지 못했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형사는 화제를 딸에게로 돌렸다. 사라는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는가? 여자는 즉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사라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자 아내는 간단하게 말했다. 사라는 아버지와 다투지 않았다고, 절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갔다. 그 두 사람은 정말 누구인가? 여자는 고개를 흔들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친척이라고. 피터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형사는 혈연 관계는 어차피 분석으로 확인될 것이며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지금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자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말한 것 이상은 모른다고 반복했다. 피터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같은 말을 맴돌았다. 두려움, 금지, 외워둔 문장들.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가 정말로 세부 사항을 모르거나 두려움이 그녀를 너무나 단단히 붙들고 있어 말하도록 허락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후 딸이 방으로 들어왔다. 사라 캐리건.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다. 모든 단어를 힘겹게 내뱉는 듯 움직임이 느렸다. 형사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다락방의 두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사라는 날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묻자 사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리내어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소통을 시도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감정이 아닌 서류와 분석으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중요하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의 말로 무엇이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라는 테이블을 쳐다봤다. 침묵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라는 고개를 들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형사들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학업, 직장, 친구, 교제.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학교 졸업 후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일하지 않았다고, 친구는 없었다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정확히 무엇을 금지했는지 물었다. 사라는 짧게 대답했다. 외출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전화통화하는 것, 그 없이 어딘가에 가는 것. 여기서 어머니의 말을 통해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그 집은 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살았고 그 규칙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형사는 핵심으로 돌아갔다.
다락방의 두 사람은 누구인가? 사라는 다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에게 침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이 필요하다고. 사라는 고개를 들어 잠시 형사와 시선을 마주친 후 다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못해요. 그녀는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했다. 못해요. 설명은 하지 않았다. 왜 못하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대화는 거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사라에게서 이름도 날짜도 설명도 얻어낼 수 없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항상 하는 일을 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했다. 다락방 수색, 의료 소견서, 서류 부재, 유전자 분석, 다른 사람의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는 시간의 모든 기록과 흔적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사건을 움직일 것이다. 대화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고 재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 사건의 대화는 금방 벽에 부딪혔다. 아내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딸은 입을 닫았으며 캐리건은 변호사 뒤에 숨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인 척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나 침묵에 좌우되지 않는 것들에 매달렸다. 기록, 흔적, 구석의 카메라 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의 행동. 피터 캐리건은 며칠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감방은 24시간 감시되었다. 형사들이 밤, 식사 시간, 교도관과의 접촉 등 주요 시간대의 영상을 검토할 때 그들은 익숙한 반응을 예상했다. 불안함, 감정 폭발,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 큰 소리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사람이 통제력을 잃는 사소한 모든 것들. 캐리건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늘 똑같이 일어났다. 세수했다. 서두르지 않고 몸단장을 했다. 마치 이곳이 관공서가 아니라 어디서든 지켜져야 하는 자신만의 질서인 것처럼 담요를 펴고 물건을 차곡차곡 쌓았다. 식사도 늘 똑같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접시에 음식을 남기지 않았다. 다 먹고 나서는 과시하거나 일부러 화를 내는 기색 없이 조용히 접시를 돌려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침대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오랫동안. 1시간, 때로는 그 이상. 방안을 서성이지도 문을 흔들지도 혼잣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서 시간을 견뎌냈는데 마치 설명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익숙한 일인 것 같았다. 가장 인상적인 디테일은 사소한 일에서 나타났다. 점심이 늦게 배달되었다. 캐리건은 교도관을 불러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을 요구했다. 소리치거나 무례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불평하거나 초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교도관들은 나중에 한결같이 말했다. 그는 정중하지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다고. 점심 식사 후 그는 책을 요청했다. 역사, 전기, 다큐멘터리 문학을 골랐다. 그는 거칠애가 아니라 주의 깊게 읽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을 다른 것으로 채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사람처럼 보였다. 심리학자가 그를 찾아왔다. 대화를 시도했다. 기분에 대해 물었다. 캐리건은 도움이 필요 없으며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형사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고 자신을 오해했으며 이것은 실수라고.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이 다시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결말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다. 위층에서 발견된 두 사람에 대한 주제를 심리학자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캐리건은 그들이 도움을 받고 있기를,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다고 올바른 말로 대답했다. 다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다. 걱정이 없었다. 그는 그들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저녁에도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저녁 식사, 세면, 같은 시간에 잠들기. 그는 빨리 잠들고 깊이 잤다. 야간 영상에는 뒤척이거나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는 마치 일과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어떤 대화보다도 명확하게 들렸다. 압박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무너지거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이 통제되어야 하는 체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여전히 그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균열은 그의 말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균열은 그의 생활 방식이 있을 것이다. 집에, 다락방에, 구매 내역에, 청구서에, 공책에, 시간의 흔적에, 그가 수년간 사소하게 여겨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 그곳에는 언제나 침묵할 줄 모르고 차분한 목소리에 맞춰주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다. 캐리건은 감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규칙적인 생활, 차분한 목소리, 침착한 요구. 그는 어떤 대화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앉아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 시각 병원에서는 다락방에서 실려 나온 두 사람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있었다. 거기서 더 이상 침묵이나 차분한 어조로 무시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그들의 상태만으로도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했다. 그 후 위층의 환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부 사양이 드러났다. 6월 30일, 사실상 의료진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첫날이었다. 그 전까지는 세부 사항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상태를 안정시키고 극단적인 위험을 제거하며 몸이 기본적인 절차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 후 전신 검사가 이어졌다. 혈액, 엑스레이, 신경학적 검사, 그리고 이런 경우 선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 먼저 기본 분석과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영양실조, 심각한 비타민 결핍, 빈혈, 몇 달 만에 생기지 않는 골격 변화를 동반한 구루병, 근육 위축, 치아 문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치아가 파괴된 상태였다. 피부 상태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매우 장기간의 감각 박탈 징후를 별도로 언급했다. 몸이 수년간 정상적인 빛, 낮과 밤의 변화, 익숙한 소리와의 접촉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끔찍했지만 판자로 막힌 창문 뒤 위층에서 일어난 일로 설명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후 위층의 환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소는 특이한 일치 패턴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 정상적으로는 더 다양해야 할 유전자 부위에서 너무 많은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의 우연한 희귀성이 아니라 너무나 균일해 보이는 전체적인 프로필이었다. 유전학자는 한 번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표식을 재확인했다. 샘플이 뒤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분석의 일부를 반복했다. 결과는 같았다. 결론에는 건조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동형 접합성 증가, 유전적 다양성 감소. 일반인에게 이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다. 이런 패턴은 부모가 매우 가까운 혈족 관계일 때 더 자주 나타난다. 연구소는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고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았다. 비난은 없었다.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표현이 있었다. 부모의 근친 관계 가능성 높음. 이 서류는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캐리건의 버전은 이름을 헷갈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자신관과는 무관한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먼 친척에 대해, 사촌 누이에 대해, 임시로 거두었다고 잃어버린 서류에 대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이 두 사람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다시 검토하고 이미 찾은 것들과 대조했다. 그가 말한 누이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있어야 할 삶과 흔적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확인도 명확한 행적도 없었고, 네, 그녀는 존재해요. 네, 이들은 그녀의 아들들이에요. 네, 이게 사실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위에서 노련한 사람들조차 속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가설이 떠올랐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말이다. 가족 내부에 금지된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즉시 무너지지 않고서는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관계. 만약 이것이 진실에 가깝다면 많은 것이 설명되었다. 왜 출생 등록이 없었는지, 왜 의사를 찾지 않았는지, 왜 그 집이 폐쇄된 시스템처럼 살았는지, 왜 아내는 마치 미리 말해도 되는 말을 들은 것처럼 문장들을 반복했는지, 왜 사라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안전하다는 듯이 그렇게 침묵했는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아직 최종적인 답이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불필요한 대화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혈연 관계에 대한 전체 유전자 비교를 지시했다. 샘플은 캐리건,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병원에 있는 두 사람에게서 채취되었다.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야 했다. 추측 없이, 그럴듯한 버전 없이, 오직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소는 결과가 며칠 후에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 며칠은 수사관들에게 캐리건이 아직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나머지 모든 것을 수집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왜냐하면 만약 분석이 근친 관계를 확인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각자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이다. 아내와 딸은 더 이상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침묵은 성격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수년간 구축한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캐리건은 집을 통제할 수 있었다. 문을 잠글 수 있었다. 이웃과 기관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전학 앞에서는 그의 질서가 통하지 않았다. 거기서는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었다. 침묵으로 숨길 수 없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동시에 5개의 시험관, 5개의 코드, 그리고 누가 누구의 가족인지 알아내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더 엄격하게 검증되는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에서는 이런 검사를 매일 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중요성은 달랐다. 그 답이 어떤 전설이든 단번에 무효로 만들기 때문이었다. 7월 1일 샘플들이 검사를 위해 보내졌다. 5명의 사람, 5개의 코드, 시험관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런 사건에서는 나중에 누군가 혼동을 문제 삼아 무언가 뒤섞였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캐리건의 검체는 신속하게 채취되었다. 그는 똑바로 앉아 움직이지도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저 검사원이 작업하는 동안 벽을 쳐다볼 뿐이었다. 아내는 모든 것이 달랐다. 손이 떨리고 손가락이 의자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을 곳에서조차 충격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절차는 몇 초 만에 끝났고 샘플은 문제없이 채취되었다. 사라는 따로 검사를 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다. 압박 없이 평범한 말로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 설명해 주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벌렸고 몇 초 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는데 마치 오래전에 반응을 보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병원에 있는 두 사람은 더 어려웠다. 서두르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해서는 안 되었다.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모든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며 익숙해질 시간을 주었다. 한 명은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다른 한 명은 처음에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돌리며 겁을 먹었다. 그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몇 번의 시도와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검체는 채취되었다. 그 다음에는 보통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기본이 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모든 샘플은 코드로 표시되고 봉인되며 누가 채취하고 누가 전달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언제 보냈는지 보관 사슬이 기록되었다. 여기서 사소한 모든 것이 중요했다. 전문가에게는 미사여구 없는 과제가 주어졌다. 혈연 관계를 분석하라고. 이 5명 중에서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라고. 이야기나 감정이 아닌 DNA로. 기술적인 부분은 건조하게 들리지만 의미는 간단하다. 세포에서 DNA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필요한 부분을 증폭시켜 확실하게 읽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표준 마커를 사용하여 STR 프로필을 만든다. 판독은 모세관 분석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이 일치도와 확률표를 출력한다.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통제하며 품질을 보고 샘플이 번지지 않았는지, 불순한 신호가 없는지, 대조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우선순위 표시가 있어도 저녁 한나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재료를 처리하고 품질을 확인하고 결론을 재검토하는 데 하루 이틀이 필요했다. 7월 3일 저녁, 계산이 완료되었다. 화면에는 즉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표와 일치 항목들이 나타났다. 전문가는 서명하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대조하고 재확인하고 대조 지표를 보았다. 그 후 결론을 작성했다. 첫째, 피터 캐리건은 다락방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에서 신뢰도는 최고 수준이었다. 둘째,
사라 캐리건은 동일한 신뢰도로 그들의 생물학적 어머니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사라는 피터 캐리건의 생물학적 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구소는 별도로 한 가지를 더 언급했다. 다락방의 두 사람 프로필에는 일반적인 부모상에게서 보기 힘든 일치 항목이 너무 많았다. 매우 가까운 부모 혈연 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동형접합성의 증거가 보였다. 결론에는 이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추정 없이 근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결론은 서명되어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다. 7월 4일 사무실 침묵. 수사관들은 문서를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이제 먼 친척과 잃어버린 서류에 대한 어떤 전설도 통하지 않았다. 캐리건의 버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제 왜 이 두 사람을 수년간 숨겼고 왜 그 집이 폐쇄된 시스템처럼 살았는지 명확해졌다. 그리고 왜 아내가 외워둔 문장에 매달렸고 사라는 마치 그것만이 허락된 일인 것처럼 침묵했는지 더 잘 이해되었다. 이제 캐리건과의 대화는 달라질 것이다. 7월 4일 감정 결과서가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 피터 캐리건은 생물학적 아버지, 사라는 생물학적 어머니, 그리고 그녀는 그의 친딸이다. 술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캐리건에게는 변호사 마틴 펠프스가 있었다. 쉐필드에서 20년간 활동한 변호사다. 그는 같은 날 유전자 감정서 사본을 받는다. 주의 깊게 읽는다. 여기서 직접적인 부인은 소용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다면 다른 각도가 필요했다. 7월 5일 펠프스는 피고인과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한다. 그 후 그는 새로운 변호 전략을 가지고 수사관들 앞에 나선다. 캐리건은 다락방의 두 사람이 자신의 손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라가 그들의 어머니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기소가 암시하는 의미에서의 아버지라는 점은 단호하게 부인한다. 변호 측의 주장은 이렇다. 사라는 몇 년 전 집 밖에서 신혼미상의 남자에게 끔찍한 일을 2번이나 겪었다. 캐리건은 이를 알게 된 후 가족의 수치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딸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의 아들들이 낙인 찍힌 채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숨겼다. 끔찍한 환경이었지만 동기는 범죄가 아닌 보호였다는 것이다. 펠프스는 표현을 강조했다. 감정 결과는 캐리건이 사라를 통해 할아버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비슷한 유전자 프로필을 가진 다른 사람, 즉 형제나 사촌 등 남성 쪽 친척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확대 검사를 요구했다. 그는 그것 없이는 기소가 단지 추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동의했다. 그 이야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재판 전에 모든 허점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검사는 이론적으로 사라와 접촉했을 수 있는 남성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의료진은 다락방 소년들의 상태로 보아 첫 임신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사라는 그때 아직 아주 어렸다. 이미 2단계에서 변호사의 주장은 허술해 보였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성인 여성이 아니라 아주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였다. 7월 6일 캐리건의 남성 쪽 친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망했다. 형제는 없었다. 맨체스터에 사촌이 한 명 있었지만 20여 년 전 가족 갈등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는 같은 날 발견되었다. 노년의 남성, 회계사, 기혼.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자 그는 창백해지며 물을 달라고 했다. 20년 이상 피터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라는 아기 때 본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즉시 샘플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혹가라도 깨끗해지기를 원했다. 동시에 다른 가능한 접촉자들도 확인했다. 이웃, 캐리건의 동료, 집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진술은 한결같았다. 캐리건의 집은 철저히 닫혀 있었다.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고 친척도 오지 않았다. 그동안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요소별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장기간의 가정 내 고립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심리학자 헬렌 모리스가 이 작업에 참여했다. 처음 두 번의 만남은 거의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라는 꼼짝 않고 앉아 바닥을 응시했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침묵했다. 모리스는 접촉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라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며 곁에 머물렀다. 세 번째 만남인 7월 11일, 사라는 길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모리스는 다락방이나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다. 학교, 사라의 세상이 한 집의 벽으로 좁아지기 전까지 기억하는 것들. 사라는 단어를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학교를 기억했다. 같은 책상에 앉았던 두 명의 친구, 그녀의 그림을 칠판에 걸어주던 선생님,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갔던 가게, 어두워질 때까지 마당에서 놀았던 것.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을 멈췄다. 침묵이 거의 1분간 이어졌다. 모리스는 기다렸다. 사라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학교가 그녀에게 해롭다고 결정했다고, 그곳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상처를 주거나 나쁜 것을 가르치거나 가족에게서 그녀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처음에는 반 친구들이 그리웠다. 아무도 보내주지 않는 편지를 썼다. 1년 후에는 편지를 쓰지 않게 되었다. 2년 후에는 그들의 얼굴을 잊었다. 모리스는 시기를 물었다. 사라는 아직 아주 어렸을 때였다고 대답했다. 집에는 달력이 없었다. 생일도 축하하지 않았다. 시간은 추울 때와 더울 때로 계절로 샜다. 다음 질문. 학교를 그만둔 후 집에서 무엇이 변했는가? 사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러고 나서 감정이 거의 없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밤에 그녀에게 오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그냥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특별하다고,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엄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다 그의 방문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리스는 말을 끊지 않았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사라가 할 수 있는 대로 말하게 두었다. 사라는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없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집에 그 주제에 대한 책이나 대화도 없었다.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진정한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돼. 그들이 널 보호소로 데려갈 거야. 엄마를 감옥에 넣을 거야.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그녀는 믿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정보가 없었다. 모리스는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는가? 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고. 첫날부터. 아주 초기에 사라는 한번 그녀에게 말하려고 시도했다. 어머니는 듣고 울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침묵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가 그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그가 없으면 거리로 나앉고 가난해질 것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화 이후 사라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았다. 모리스는 임신으로 화제를 돌렸다. 조심스럽게, 압박 없이. 사라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그녀는 아직 아주 어렸다.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거울을 보는 것을 금지했다. 어머니는 헐렁한 원피스와 긴 스웨터를 가져다 주었다.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모든 일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도왔다.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기다렸다. 비명이 멎자 그는 올라와서 갓 태어난 아기를 호고 한마디 했다. 얘는 여기서 지낼 거야. 밖에 있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2년 후 이야기는 반복되었다. 두 번째 남자아이가 같은 방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아버지의 말과 함께 태어났다. 사라는 자신이 그들의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 아버지가 허락할 때면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소리내어 부른 적은 없지만 그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그녀가 위층에 가는 것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애착은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그게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길이라고 말했다. 모리스가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사라는 떠나려 하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출구를 찾으려 노력했는가? 사라는 고개를 젓는다. 어디로?
그녀는 이 집 밖의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전화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경찰이 무엇이고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수년간 설명했다. 밖은 위험하고 그녀는 체포될 것이며 아들들은 빼앗겨 그들을 아프게 할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질 것이라고. 그녀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바깥 세상을 더 두려워했다. 사라의 증언은 사건 파일에 기록된다. 검찰은 죄명을 재검토한다. 영국 법에는 현대판 누해제에 관한 조항이 있다. 완전한 의존과 착취 상태에서 사람을 강제로 감금하는 행위. 캐리건의 사건은 이 조항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아침, 시필드 경찰청의 취조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천장 아래 구석에는 카메라가 있다. 녹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마커스 윈터 형사가 서류 팝구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온다. 그는 용의자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지만 서두르지 않고 긴 침묵을 유지하며 그것을 열지 않는다. 체포된 남자는 첫날과 똑같아 보인다. 꼿꼿한 등, 앞으로 모은 2손, 완전히 평온한 시선. 2주간의 구금 생활도 그에게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남자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곧 해결될 사소한 오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수사관은 서론 없이 시작한다. 그는 팝구를 열어 첫 번째 장, 유전자 감식 보고서를 꺼낸다. 문서를 상대방 앞에 놓으며 형사는 그가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준다. 남자는 종이를 쳐다보지만 손에 들지는 않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한다. 경관은 결론을 소리내어 얼린다. 피터 캐리건은 다락방에서 발견된 2 청년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그들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그의 친딸이다. 분석의 신뢰도는 최고 수준으로 인정되었다. 피의자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감식 결과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며 샘플이 뒤바뀌었을 수 있으니 독립적인 재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윈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절차는 이미 2 다른 연구소에서 2번이나 진행되었고 결과는 동일했다고 알린다. 그는 엄격한 보관 절차와 영상 기록하에 5개의 샘플이 뒤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피의자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그들은 자신이 거두어준 사촌 누이의 아들들이며 감식은 절대적으로 정확할 수 없다고 되풀이한다. 형사는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팝구에서 기록 보관소의 증명서를 꺼낸다. 그에 따르면 언급된 친척은 발견된 아이들 중 첫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사망했으며 자녀도 없었다. 캐리건은 증명서를 보고 평소보다 더 오래 침묵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름이 기억에서 지워진 다른 먼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수사관은 증명서를 옆으로 치우고 다음 장, 피해자의 증언 발췌문을 집어든다. 전문이 아닌 핵심적인 부분만 담겨 있다. 마커스는 아버지의 야간 방문과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말들에 대해 소리내어 읽는다. 그는 임신 중 거울을 보지 말라는 금지에 대한 구절과 의사 없이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읽어내려간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출산 직후에 했던 말이 울려 퍼진다. 단락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용의자의 얼굴이 변한다. 무표정하던 얼굴은 굳게 담은 턱으로 바뀐다. 낭독이 끝날 무렵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주먹은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다. 윈터는 낭독을 마치고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깃든다. 그는 딸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녀는 항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공상가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딸은 엄격한 양육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는 감정적인 폭발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사실로 돌아간다. 그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와 매우 가까운 친족에게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인 높은 동형접합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는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학교와 병원에서 사라진 시점이 그녀의 진술한 이야기의 시작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캐리건은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며 딸이 자신이 보지 않는 동안 누군가와 몰래 만나거나 집을 나갔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자 경관은 지난 수년간 이론적으로 소녀 곁에 있을 수 있었던 모든 남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그들 각자가 DNA 검사로 배제되었거나 집에 물리적 접근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혼자 외출한 적도 전화기도 친구도 없었다. 그녀에게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이 있는 유일한 남성은 가장인 그 자신뿐이었다. 그는 침묵하고
그의 호흡은 거칠어진다. 그는 수사관의 시선을 피한다. 윈터는 용의자의 아내 또한 진술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고 흔적을 숨기는 것을 도왔으며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남자는 고개를 번쩍 들고 그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이 아닌 분노가 읽힌다. 그는 아내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계획된 음모라고 소리친다. 형사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한다. 그는 3명의 성인이 과학과 문서로 완벽하게 뒷받침되는 동일한 증언을 했다고 요약한다. 법원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믿기 힘든 음모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인가. 캐리건이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간다. 경비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지만 마커스가 손짓으로 제지한다. 수감자는 거칠게 숨을 쉬고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의 변호인이 사건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윈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그의 권리임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취조가 끝났다. 호송대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다. 공식적인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평온한 가면은 완전히 부서졌다. 취조 며칠 후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첫 번째 수색은 서둘러 진행되었다. 명백한 사실을 기록하고 샘플을 수집하며 다락방을 문서화해야 했다.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명확해졌으니 첫 몇 시간 동안 놓쳤을지 모를 세부 사항을 찾을 때가 되었다. 건물은 텅 비어 있다. 창문은 안쪽에서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잔디는 자라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감염될까 두려운 듯 이것을 멀리 돌아간다. 입구에 쳐진 노란색 경찰 통제선은 이미 햇볕에 발해 있었다. 감식반은 1층부터 시작한다. 부엌, 거실, 침실 모두 이미 조사했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범죄의 흔적이 아닌 삶의 증거를 찾는다. 문서, 기록, 사진 등 이 가족이 감옥으로 변하기 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모든 것. 2층에는 딸의 방이 있다. 좁은 창문이 달린 작은 방, 침대, 옷장, 텅 빈 책상, 책도 포스터도 개인 물품도 없다. 소녀가 거의 3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옷장에는 옷이 걸려 있다. 모두 비슷한 디자인의 어두운 색상이며 장식이 없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드레스, 긴 소매 스웨터. 시선을 끌만한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직원이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본다. 비어 있다. 그는 평범한 합판으로 된 뒷벽을 확인하다가 불일치를 발견한다. 밖에서 본 서랍의 깊이가 안쪽보다 더 깊었던 것이다. 그는 바닥을 두드려보고 둔탁한 소리가 나자 드라이버로 가장자리를 들어올린다. 합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약 20cm 깊이의 비밀 공간이 드러난다. 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낡은 머리핀, 한때 책갈피에 눌려 말라버린 꽃, 리본 조각. 이 사소한 물건들은 수사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피해자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었던 유일한 물건들을 숨겼던 것이다. 진짜 발견은 지하실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형적인 영국식 주택의 지하실이다. 낮은 천장, 콘크리트 바닥, 축축한 냄새. 이곳에는 낡은 도구들, 페인트통, 먼지 쌓인 부서진 가구들이 도관되어 있다. 구석 선반 뒤에서 감식반원이 판지 상자를 발견한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여 있어 무거운 선반을 옮겨야만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수색 때는 놓쳤던 것이다. 상자는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고 뚜껑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다. 경관은 발견물을 촬영한 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연다. 안에는 과거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어린이용 드레스, 흰색 무릎 양말, 오래되어 광택을 잃은 에나멜 구두. 마치 제때를 기다린 듯 모두 깔끔하게 개어져 있다. 옷 아래에서 사진들이 발견된다. 여러 시기의 사라가 담겨 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주 어린 시절의 모습, 책가방을 맨 교복 차림에 좀 더 자란 모습,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선물을 들고 있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소녀는 웃고 있다. 사진만 보면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처럼 보인다. 마지막 사진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찍힌 것이다. 그 이후의 사진은 없다. 마치 그 순간 삶이 멈춘 것처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맨 밑바닥에 놓여 있었다. 비닐 커버에 공책, 낡고 모서리가 접혀 있다. 첫 페이지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마거릿 캐리건. 감식반원이 페이지를 넘긴다. 기록은 여러 해 전에 시작되었다.
글씨는 작고 고르지 않으며 잉크는 습기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곳곳이 번져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일기가 아니다. 그날의 사건을 묘사하는 내용은 없다. 오직 생각, 문장 조각, 기도, 그리고 자기 집 지붕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는 시도뿐이다. 초기 기록은 모호하다. 용의자의 아내는 남편의 죄와 주님이 내리신 시련에 대해 쓴다. 그녀는 이것을 멈출 수 없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매일 밤 기도하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이후 글은 더 구체적이 된다. 그녀는 딸을 언급하며 딸이 변하고 웃음을 잃고 눈을 피하는 것을 알아챈다. 일기 작성자는 일어나는 일을 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부른다. 한 기록이 눈에 띈다. 마거릿은 집에 한 명이 더 늘어난 밤에 대해 쓴다. 그녀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던 것을 묘사한다. 남편이 이것은 영원히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아야 한다고 했던 말도 적혀 있다. 2년 후 비슷한 기록이 나타난다. 다시 밤, 다시 비명, 그리고 침묵하라는 요구. 마거릿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부르지 않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줄은 그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았고 기도하려는 시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다. 마지막 기록들에서는 피로와 체념이 엿보인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며 죽은 후에나 용서받기를 바랄 뿐이라고 쓴다. 수사관들은 공책을 전문가에게 넘긴다. 필적 분석 결과 기록은 피터의 아내의 손으로 작성되었으며 잉크는 명시된 시기와 일치함이 확인된다. 이것은 진본이다. 일기는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 순간까지 집 주인 아내는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한 겁에 질린 여성, 즉 피해자로 보였다. 이제 그림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단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다. 수년간 저자는 범죄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기록을 남겼다. 검찰은 여성의 지위를 재검토한다. 마거릿 캐리건은 더 이상 증인이 아니라 공범이다. 그녀의 인지와 무행동은 폭군이 거의 20년 동안 가족을 통제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사건은 새로운 자료들로 채워진다. 물건이 담긴 상자, 사진, 그리고 일기는 증거 보관소로 들어간다. 각 물건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한 사람의 끔찍한 규칙에 따라 살았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보완한다. 일기가 발견된 다음 날 아침, 마거릿은 다시 취조실에 앉아 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르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비닐 커버의 공책, 그녀가 수년간 지하실에 숨겨왔던 바로 그 공책이 놓여 있다. 여자는 유령을 본 듯 자신의 기록을 쳐다보고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윈터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고 옆에는 사회복지 담당관이 있으며 영상 녹화가 진행 중이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한다. 그는 경찰이 일기 전체를 읽었으며 이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는지 이해한다고 말한다. 경관은 여자에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의 까다로운 성격 탓으로 돌리며 일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가장은 항상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어디에 갈 수 있고 누구와 교류할 수 있는지 결정했다. 그녀는 그런 엄격함이 가정 내에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남편은 학교의 나쁜 영향을 이유로 딸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다. 아내는 반대하는 법을 오래전에 잊었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심각한 의심은 피해자가 갑자기 변했을 때 생겼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큰 소리에 움찔하며 계속해서 자기 방에 숨었다. 어느 날 밤 마거릿은 남편이 침대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를 찾으러 나섰다가 딸의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고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복도에 오랫동안 꼼짝도 못하고 서 있다가 침실로 돌아와 잠든 척했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만약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집, 가족, 자유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녀에게 침묵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될 것이며 딸은 빼앗기고 그들의 익숙한 삶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입했다. 여자는 그의 말을 믿었거나 믿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폭군의 규칙에 따라 살게 되었다. 질문하지 않고 허락 없이 위층에 올라가지 않으며 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했다. 피해자가 처음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의사를 부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며 외부인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금지했다. 여자는 할 수 있는 한 도왔다. 물을 가져다 주고 딸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했다. 출산 후 집주인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다. 병원도 서류도 없이 갓 태어난 아이는 영원히 이 집에 남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밤새 울었지만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2년 후 역사는 반복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위층으로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얼핏 볼 수밖에 없었던 손주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윈터는 왜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긴급전화도 이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는지 물었다. 마거릿은 남편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전화기는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있었고 혼재 외출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돈과 서류는 잠긴 채 보관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직업도 생계수단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남편은 수년간 자신 없이는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입했고 그녀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일기는 그녀에게 유일한 분출구였다. 그녀는 밤에 일기를 썼고 남편이 기록을 발견하면 큰일이 날 것을 알면서도 낡은 잡동사니 속에 공책을 숨겼다. 그녀는 남편이 수년간 밤에 사라에게 갔으며 두 청년 모두 이 집에서 의료 지원 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수사관은 여자에게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묻는다. 그녀는 취조 내내 처음으로 경관을 올려다보며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범죄에 대해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끔찍한 일이 거의 20년 동안 계속되도록 내버려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여자는 두려움이나 의존 같은 그 어떤 이유도 자신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증언은 조서에 기록되고 어머니는 각 페이지에 서명한다. 그녀의 절차상 지위가 바뀐다. 증인에서 공범 혐의의 피고인으로. 이제 가장에 대한 증인은 두 여성이 되었다. 그들의 증언은 사전에 맞출 수 없는 세부 사항에서 서로를 보완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서류 사본을 받고 자신이 구축한 변호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닫는다. 공범의 자백 일주일 후 수사팀은 일반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과제에 착수한다. 형사들은 배심원들에게 단순한 건조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서 수년간 일어난 일의 진정한 규모를 보여줘야 했다. 조서 속의 말들은 단지 글자일 뿐이지만 모든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목적을 위해 범죄 현장 시각화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그들의 임무는 측정, 사진, 증언을 바탕으로 다락방 공간의 정확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세부 사항은 현실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 작업은 공간의 평면도부터 시작된다. 두 청년을 위한 감옥은 12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면적을 차지했다. 천장은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장 높은 지점은 약 2m, 가장자리는 1m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은 방의 정중앙에서만 똑바로 설 수 있었다. 설계도에는 창문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았다. 안에서는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밖에서는 포일로 붙여져 있었다. 한 줄기 햇빛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분석가들은 이런 고립 상태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몇 주 안에 낮과 밤의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계산했다. 조명은 천장 아래 4개의 형광등이 제공했다. 방 안에 스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다. 전선은 1층의 배전반으로 연결되어 있어 빛에 대한 통제권은 오직 가장에게만 있었다. 위층에는 난방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라디에이터는 한층 아래 복도에 있었다.
겨울에는 다락방의 온도가 10에서 12도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여름에는 3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달궈진 지붕이 방을 오븐으로 만들었다. 환기는 낡은 탁상형 선풍기 하나에 의존했는데 그저 탁한 공기를 순환시킬 뿐이었다. 신선한 공기는 창틀의 미세한 틈으로만 들어왔다. 구조 당일 과열된 전선에서 연기가 새어나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화장실은 없었다. 대신 구석에 플라스틱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청년들의 어머니에 따르면 양동이는 2에서 3일에 한 번, 집주인이 바쁘거나 잊어버리면 그보다 더 드물게 비워졌다. 음식은 하루에 한두 번 문을 통해 전달되었다. 식단은 통절임, 마른 빵, 값싼 과자와 플라스틱 병에 든 물로 구성되었다. 조리나 특별한 보관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더러운 식기는 다음날 수거되거나 아예 수거되지 않기도 했다. 감식반은 경로를 모델링한다. 1층 부엌에서 은신처 입구까지 23개의 계단과 한 번의 회전. 문은 2개의 자물쇠, 내장형과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열쇠는 항상 간수에게 있었고 그의 아내가 남편이 올라가도록 허락할 때만 열쇠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모델이 생성된다. 회색 벽, 맨바닥, 구석에 매트리스 2개, 양동이, 그리고 빈 병들. 램프는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는 죽은 빛으로 공간을 가득 채운다. 소리 환경도 별도로 재현된다. 감금 상태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조용했다. 창문이 막혀 있어 거리의 소음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침묵을 깨는 유일한 것은 계단의 발소리,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자문 심리학자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에게 이 소리들은 유일한 기준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발소리는 음식을 의미할 수도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뇌는 문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그 소리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팀은 모델의 시간축을 추가한다. 형에게는 그리고 동생에게는 수많은 긴 세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태양도, 신선한 공기도, 정상적인 목소리도, 접촉도 없는 수천 개의 똑같은 날들이다. 완성된 시각화 자료가 수사팀에 공개되자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집을 직접 둘러본 사람들조차 이제는 다르게 본다. 손전등을 들고 몇 분간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 그곳에서 의식 있는 삶 전체를 보낸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재구성은 말로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기록한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감금이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창문이 없으면 시간과의 연결을 잃고 계속되는 빛은 수면을 파괴하며 온도 변화는 신체를 고갈시킨다. 세상과의 고립은 현실과의 연결을 파괴한다. 모든 세부 사항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작동했다. 수감자들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들이 다른 삶을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검찰은 시각화 자료를 사건 파일에 첨부한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다락방을 가상으로 둘러보고 그 억압적인 침묵을 들으며 그런 장소에서 거의 20년을 보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범주의 그림이 완전히 맞춰졌다. 2008년 10월 2일 셰필드 형사법원은 기자, 대중, TV 카메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가장 캐리건에 대한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끈다. 주요 피고인이 호송되어 들어온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으며 3개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하다.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똑바르다. 그의 전처는 검찰 측 증인으로 따로 앉아 있다. 피해자인 딸은 법정에 없다. 심리학자들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재판 출석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서기가 기소 항목을 낭독하는데 그 목록은 거의 5분이 걸린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중범죄, 15년 이상 2명의 피해자를 불법 감금한 죄, 가혹행위 및 출생 사실의 의도적 은폐 등이 포함된다. 검사는 약 40분간 발언한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다락방 사진을 보여주고 일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낭독하며 의료 영상 사진을 제시한다. 검사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을 의도적으로 감옥으로 만든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설계자라고 칭한다. 변호인은 간결하게 말한다. 사실이 반박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법원에 의료인의 가능한 인격장애와 불우한 어린 시절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 수기한 후 모든 항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자 그는 일어서서 자신은 항상 가족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했을 뿐이며 여전히 어떠한 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종 판결은 종신형이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복역 기간은 25년이다. 범죄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그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임을 의미한다. 마거릿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남편에 대해 증언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그녀에게 집행유예와 의무적인 정신과 치료를 선고했다. 장녀는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녀에게는 국가고호, 심리지원 및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었다. 다락방에서 발견된 두 청년은 의사들의 면밀한 관찰하에 남아있다.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판결이 선고된 지 1년이 지났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중범죄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 중이다. 그의 전처는 지속적인 감독하에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딸은 전문 폐쇄센터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주된 관심사는 그들의 운명이 아니다. 모두가 다락방에서 발견된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형제는 전문 재활센터로 옮겨졌다. 주소가 엄격하게 비밀에 붙여진 폐쇄시설이다. 의료진과 심리학자 팀이 매일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진전은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회복에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형은 치료 4개월 만에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단음절의 개념이었고 연말에는 짧은 문장이 그의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그의 어휘는 제한적이다. 참고로 보통 사람의 사용 어휘는 2만에서 3만 단어에 이른다. 동생의 적응 과정은 더디다. 그는 여전히 몸짓과 비언어적인 소리를 선호한다. 심리학자들은 수년간 언어 환경 밖에서 생활한 후 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두 청년 모두 여전히 밝은 햇빛에 고통스럽게 반응하고 큰 소리와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먹는다. 의사들은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는다. 너무 많은 결정적인 발달 시기를 돌이킬 수 없이 놓쳤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지원이 있다면 부분적인 적응은 가능하다. 형제의 미래는 국가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증이 발급되었고 이름이 바뀌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 시스템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의회는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 프로토콜에 대한 대규모 검토를 시작했다. 새로운 입법 권고안은 이제 누군가가 교육 시스템과 의료 기록의 시야에서 동시에 사라질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규정한다.